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질서 있는 쇄신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서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사법 처리하고 투기 수익은 물수, 추진 보전 등을 통해 적극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오동건 앵커와 함께 뉴스나이트를 진행하게 된 이광희 의원입니다. 깊이 있는 뉴스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오늘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6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 지표를 볼 때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이 특별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600명대를 기록하던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500명대로 낮아졌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3주 전 421명, 2주 전 477명에서 지난주 579명으로 한 주 사이 1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환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권 등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환자 발생 추이를 예상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에서 지난주 1.12로 높아져 2주 연속 1을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도 계속 늘어 지난주엔 30%에 근접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무증상 환자가 넓게 퍼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는 사람이 늘고 역학조사는 환자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증,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어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감염 위험이 큰 목욕장이나 어린이집 등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시설별 장관 책임제도 도입해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을,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을 맡는 등 영역별로 장관들이 방역 책임자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4차 유행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지난 겨울부터 넉 달 넘게 이어온 거리두기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4차 유행은 환자 발생도 더 많고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도 잇따라 경고한 상황인데 오늘부터 수도권이나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중단됩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3주 연장된 만큼 음식점과 노래방, 카페 등 밤 10시 영업 제한도 유지가 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0분 전 10시인데 유흥시설 영업이 다시 금지된 첫날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유흥시설들이 많이 몰려있는 골목인데요. 평소라면 사람들로 한창 북적일 시간이지만 오늘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데다 클럽 같은 유흥시설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면 밤 10시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들도 하나 둘씩 영업을 끝내고 있습니다.
애초 거리 불도 다 꺼진 썰렁한 모습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영업하는 주점들이 많다 보니 저녁 풍경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를 3주 동안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한 겁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운영 시간은 밤 10시로 그대로 제한됩니다. 다만 중대본은 확진 추세가 안 잡히면 이를 밤 9시로 즉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지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업종, 업태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수립하되 위반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시가 제안한 안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시부터 11시, 식당과 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겁니다. 정부의 일괄 규제를 조금 더 세분화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유흥시설 업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정부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구체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까지는 실제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국면을 아슬아슬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경제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은 비교적 순조롭다며 3분기까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회분, 그러니까 1,000만 명분을 국내 생산에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방침이 결정됐다며 백신은 과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취약시설별로 소관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과 관리를 챙겨달라며 특히 새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도 손발을 맞추어 협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방역 관련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청와대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칫 방역마저 틈을 보일 경우 국가적 대혼란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읽힙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이렇게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이 3분기에 공급된다고 밝혔지만 도입 시기도 애초 2분기에서 늦어진 데다가 그 물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전 세계 백신 확보 전에 2분기 국내 공급이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이어서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애초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2분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료 부족 문제로 계획이 틀어지면서 물량은 반토막, 시기는 더 늦어졌습니다.
6월부터 출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3분기까지 2천만 회분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입장입니다. 나머지 1,000만 명분 도입 일정은 아직입니다. 물론 3분기 물량도 실제 접종 시기는 미정입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3상이 끝난 후에 승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는 쓸 수 있을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돼 수급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장 2분기가 문제라는 건데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백신 1,800만 회분을 확보한 만큼 1,200만 명 접종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반기 확보 물량의 60%가 넘는 점은 부담입니다. 특이혈전 논란에 30살 미만 사용을 제한하면서 접종이 보류된 2분기 대상자만 64만 명입니다. 그 물량만큼을 다른 접종 대상자로 전환해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고 현재 65세에서 74세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나머지 연령대가 얼마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지가 변수인데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방역 완화는 없다고 했지만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14일 자가격리 대신 음성 확인 뒤 능동 감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5곳이 하반기부터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 모든 실내로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늘 마스크를 쓰던 시민들,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반응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대형 실내 체육시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도 하고 무거운 아령을 들며 운동에 열중인 사람들. 호흡이 가빠지거나 땀이 흘러도 이젠 잠시라도 마스크를 벗어선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자체는 원래 처음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어서 지금 의무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마스크에 익숙해진 이용객들에겐 크게 달라진 건 없긴 하지만 시설 운영자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면 퇴장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들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는 계시지만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간혹 내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이제 다니면서 계속 철저히 관리하고 또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무자 절반은 재택근무를 하는 한 기업 홍보팀.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간혹 귀가 아프거나 숨쉬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벗는 것도 이젠 안 됩니다. 직원 간 칸막이가 있다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기존에도 회사 규정상 사무실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하려고 합니다. 시설이 많이 몰리는 대형마트에서도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평소라면 음식을 사기 전 미리 맛을 볼 수 있는 시식 코너들이 쭉 정렬돼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시식이나 시음 모두 금지되면서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 맛보고 고를 수 없어 불편하긴 해도 손님들 대부분 방역수칙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초등학교 딸하고 같이 와서 시식도 하고 재밌었는데 그런 재미는 좀 없긴 하지만 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그냥 안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안 쓰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많이 안 좋게 생각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단순화하면서 강화된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의 목적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에, 운영자는 운영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50만 원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서울형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상생방역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말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차별화된 코로나19 방역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등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 등은 밤 11시, 콜라텍 등은 음식점처럼 밤 10시로 영업시간 차등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의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0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방역 차별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입니다.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 앞서 서울시 다산 콜센터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태도와는 달리 정부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번엔 말을 아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내일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다만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열리는데 현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처음으로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방역 지침 등 정부 정책에 이견을 보인 만큼 내일 회의 발언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서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한다며 만남을 기대한다는 메시지와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배재정 정무비서관에게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상황입니다. 대전의 경우 대학병원 조리원들 사이 집단 감염이, 또 부산은 유흥업소발 확진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조리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환자와 직원용 식사를 함께 준비했고 환자들에게 직접 병원식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측은 모든 직원과 이들이 배식한 병동의 환자 보호자 등 2천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확진된 조리원들이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한 채 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작업 과정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접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리하는 과정이나 같이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고 휴게실 쪽에서 같이 이제 쉬는 시간대에 같이 얘기를 하거나 같이 있는 과정에서 다른 분한테 서로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았나. 부산에선 3주째 두 자릿수 확진을 이어갔습니다. 새 환자 가운데 60%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였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벌써 4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 지하에 위치하고 있거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시설 이용하면서 좀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상황이 이렇자 부산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천여 곳에 3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감염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아지면서 관광객도 많아질 예정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17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9일과 10일에는 하루 7명과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8명이 발생한 것은
이달 들어 최대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확진자와 접촉 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방역 당국은 N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관광객 확진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제주 가족 여행에 나섰던 관광객 6명 중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여행객 3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2명은 격리 중입니다. 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행에 나섰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8분이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관광을 와버리거나 여행을 해버리거나 다중시설을 가버리면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달부터 제주 여행에 나서는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하루 평균 3만 명 안팎이 몰리면서 지난 주말에만 11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밀려드는 관광객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겹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재보선에서 참패를 한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 기회에 강력한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당심, 또 민심 그 사이의 괴리 때문에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반성했던 초선 의원들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묵을 깨고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 지난주에 이어 사흘 만에 가진 2번째 모임에서 민주당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를 꾸려 꾸준히 쇄신안을 논의하고 이를 당 지도부에도 적극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우리가 왜 잘못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부터 논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바탕이어야지만 진지한 처방이 나온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첫 모임 때와 달리 논의 자체가 완전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내부 논의가 일정 정도 초반에 약간 새나가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공개로 했는데 반성문을 통해 조국 사태에 대해 반성했던 20, 30대 의원들에게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추가 입장문을 통해 친문과 비문을 나누어 책임을 물어선 안 되고 언론에 의해 반성문의 본질이 곡해되었다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첫 반성문 이후 누구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냐, 이제 와서 내부 총질이냐며 쏟아진 강성 지지층의 맹렬한 비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처절한 변화를 주문한 민심과 전통적 지지층의 당심 사이에서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최고위원 선출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위원회에 맡길지,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에 맡길지를 두고 진통을 겪은 것도 같은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전당대회를 거쳐 폭넓은 민심을 담기로 했지만 정작 권리당원 의견도 큰 비중을 차지해 제대로 반영될진 의문입니다. 결국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심과 당심 사이 뚜렷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1년이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까지도 내부 분열에 발목이 잡힐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박완주 이렇게 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대결이지만 어쨌든 이른바 친문과 비문 대결 구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참패 이후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는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현희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애초 3파전으로 예상됐지만 4선 윤호중, 3선 박완주 의원의 맞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출마 선언문까지 작성했던 안규백 의원이 후보 등록 직전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친문 대 비문의 양자 대결 구도가 됐습니다. 친문 당권파 핵심으로 꼽히는 윤 의원은 당을 혁신해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습니다. 함께 더 소통하고 더 넓게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더 좋은 미래와 민평련을 등에 업은 박 의원은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성역 없는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난세를 구할 영웅의 리더십이 아니라 174명의 힘을 모아내는 네트워크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며 이것이 강한 리더십입니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질서 있는 쇄신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쇄신에 걸맞은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당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온 조홍천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후보가 있느냐며 참신함이라는 면에서 함량 미달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재선 의원 가운데 민주당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출마를 검토했지만 끝내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에도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친문인 송영길 의원, 그리고 박완주 의원과 같은 지형에 있는 우원식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이 변화를 약속했지만 지도부 인물 면에선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으로 상징되는 절대적 지지의 의미를 민주당이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변화의 첫 단추가 될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되느냐도 관심이지만 누가 되더라도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떠났지만 김 전 위원장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당 상대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국민의힘 스스로 노력하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지적이 맞다, 아니다, 과하다, 내홍이 일고 있는 겁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노력할 생각부터 해야지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건방지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고 언급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당을 떠난 원로의 독설에 합당을 강조하던 중진들은 당혹해했습니다. 사사건건 감나라 판나라 하는데 국민의힘이 대체 누구의 당이냐. 막말로 야권 통합에 침을 뱉는다는 등 정권 교체를 위해 합당과 범야권 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앞서 국민의당과의 합당부터 매듭 짓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당 쪽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국민의당 의견이 전달되면 다시 우리 쪽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 비공개 회의에선 당권 도전설이 나오는 주호영 권한대행도 합당을 추진하려면 직부터 내려놓으라는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외부 세력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김 전 위원장의 지적이 틀린 게 없다는 옹호론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항상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자강과 쇄신 이야기를 했는데 늘 밖에 인물이 있으면 인물조차 자꾸 우르르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에 안철수 대표는 합당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의견부터 정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서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독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당 인사가 대리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이 박탈된 범죄자 신분이었으니 쌓았던 공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재보궐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더 낮은 자세로 혁신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국민의힘이 다짐이 합당이 먼저냐 쇄신이 먼저냐는 당 안팎의 엇박자로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번엔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현직 직원과 지인이 구속됐습니다. 조금 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LH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금 전 LH 직원 정모 씨와 정 씨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미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광명 노은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정 씨를 가장 먼저 3기 신도시 투기에 나선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LH 직원 정 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인 이모 씨 역시 이 정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는 등 함께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경찰이 정 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 씨 등이 사들인 4개 필지는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따라 현재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내일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汚染水流すな海を汚すな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일본 정부가 공식 결정을 앞둔 가운데 성난 시민들이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0년간 피해를 감당해온 후쿠시마 주민들은 해양 방류로 생길 문제를 정부가 모른 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科学的に医学的にトリチウムの危ないのは分かってるはずなのに、この政権はバカしかいないのか、そんなことも分かんないのか。 특히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 한 번 하지 않은 채 방침을 정하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国民の意思とか関係者の声とか全く聞こうとしていないという政治的なやり方ですか。日本が加害者になることだって、他の国の人たちにも、そして日本の国民に対しても裏切りだと思いま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총리 관저 앞에 모여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스가 내각의 공식 결정 이후 이런 반대 움직임은 일본 전국에서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발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일본 시민단체 등이 세계 각국에서 모은 반대 서명은 24만 건을 넘습니다. 人の命や健康に関わる問題です。その被爆の問題ということを本当に軽視しないでほしい。 스가 총리는 지난주 어업단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해양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오염수 처리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며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いつまでも先送りすることができない課題だと認識しています。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 등 64종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든 오염수를 2차례 정화한 뒤 물에 희석해 버리겠다는 것이 일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해양 방류로 결론 낼 경우 국내외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 외교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본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방사능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하면서 일본 측의 관련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과 협력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세계적인 기업들을 불러놓고 반도체 공급망 확충 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 삼성전자도 초대했습니다.
투자 확대가 요청될 것으로 보여서 삼성전자가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는 최근 일부 공장의 가동 중단을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소비가 급증하는 때 하필이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더욱 많이 장착되는 순수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I think one thing to keep in mind is as cars become more sophisticated, we've talked a lot about electrification and autonomous technology, there are more of these chips needed. So I think it should be time where we start to think about these things.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품귀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제너럴 모터스, 구글 모의사 알파벳, 타이완의 TSMC 등과 함께 삼성전자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가안보보좌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행사로 진행됩니다. Undertaking the first ever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to building a resilient, diverse, and secure supply chain to help address this issue for the long term, so that we are not just dealing with a short-term emergency. 삼성전자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반도체 위탁 생산을 이끄는 최시영 사장의 참석이 유력합니다. 삼성전자는 백악관 화상회의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 확대 요구에는 미국의 170억 달러, 20조 원가량을 투자해 추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는 기존 계획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체계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압박에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반도체 패권 싸움을 벌이는 중국을 자극해 샌드위치 신세로 내몰릴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미얀마에서 희생된 시민 수가 700명을 넘어섰고 군경이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장기 적출과 밀매가 의심될 정도로 시신이 훼손돼서 돌아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솟구쳐 오릅니다. 빨간 점으로 보이는 미사일은 20초가 지나도록 떨어질 줄 모르고 멀리 날아갑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미얀마군이 북부 카친주에 있는 민간 마을에 장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다고 미얀마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인 3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집을 잃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밤 양곤 인근 바고 지역에서 유탄 발사기 등 군경의 중화기 사용으로 82명 넘게 숨졌습니다. 당시 군은 부상자와 시신을 함께 쌓아놓았는데 아침에 봤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핏자국만 흥건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이후 군경은 시신을 돌려주는 대가로 12만 cat, 우리 돈 9만 6천 원씩 요구하고 있다고 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돌려받고 보니 장기가 사라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SNS에는 시신의 복부나 가슴 부위에 길게 봉합한 자국이 있는 사진들과 함께 군경이 시민들의 장기를 중국으로 밀매했을 거란 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이 죽어나갈수록 군경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군의관 7명이 장기 밀매를 인정하고 군대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나오는 현재까지 700명 넘게 숨지고 이 가운데 어린이 43명이 희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마저 군경에 대거 희생되자 한 소아과 의사가 항의 차원에서 군경 자녀의 치료를 거부했다가 체포됐습니다. 57세 오논예 씨는 이달 초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경찰 자녀의 진료를 거부했다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적대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국민은 곳곳에서 반군부 시위를 이어가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그 조국 장관을 그냥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나누어지고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나.
총선 때 이미 평가받은 사안으로 보고요. 이것을 보궐선거에 패인으로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야권은 오로지 국민의힘만 있다는 오만 뉴스라는데 정당은 단순히 국회의원 수로만 평가하고 이를 평가하는 행태는 국회 정치인의 표본이며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입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각윤리위원회 해부해서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선거 패인 진단과 쇄신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고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선 야권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좀 침묵을 깼다고 해야 되겠죠. 초선 의원들 민주당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며 이제 반성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금요일에 발표를 했고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오늘 월요일이 되면서 당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들의 움직임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뭐 일단 저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얘기가 있지만 초선 의원들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 초선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저는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또 중진이든 뭐 필요하다면 충분히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이제 여러 의견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내분의 분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치열하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당 지도부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종합된 의견들을 한 번 좀 발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에서 초선 의원 또 5분 또 초선 의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재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당내에 다양한 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외부에 뭐 어떤 표현을 할 거냐를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분에 대한 공감대를 좀 얻어서 한 번에 좀 얘기를 했으면 이런 어떤 분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군데서 나오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당의 종합된 의견들이 좀 함께 모아져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분에 대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또는 말이 표현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일부 언론이나 혹은 이것을 지켜보는 분들이 사용한 언어 중에 갈등이다, 뭐 내분이다, 자중질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전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당이라도 그 정당은 사실 시끄러워야 되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같은 목소리라면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고 예. 또 당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야만 그것이 서로 간의 어떤 협상이나 서로 간의 타협이나 서로 간의 토론이나 서로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 당권을 잡고 그 당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그런 과정인데 이 정당,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신민당부터 예.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언제나 시끄러웠고 언제나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당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 주류가 없었어요. 비주류라는 그런 흐름도 없었고 기껏해야 조금 바뀜해서 뭐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김혜영, 금태섭 전 의원도 많지만 여기서 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제 좀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갈등을 걱정하면 안 되죠. 더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그 목소리들이 나와서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당에 어떤 그런 활력을 집어넣고 새로운 어떤 노선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른 지금 걱정이다. 네, 두 분 다 활력으로 보시는 거는 두 분 다 공통으로 보시는 것 같고 사흘 만에 그 초선 의원들이 두 번째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 얘기를 먼저 또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내부 논의가 일정 정도 초반에 약간 새 나가고 그래서 좀
논란이 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공개로 했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우리가 왜 잘못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부터 논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바탕이어야지만 진지한 처방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 친문과 비문 나누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좀 살짝 한 발 물러섰다고도 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왜냐면 이제 친문 비문을 나눠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본인들이 초선들이 5명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성 친문 지지층이 뭐 여러 가지 좀 반발을 하고 또 문자로 막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친문 비문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동의해요. 이게 뭐 친문 비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민주당이 쇄신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한 거고 어떤 방식으로 쇄신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친문 지지층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친문 비문 나눠가지고 뭐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충분히 저는 누구든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몰아붙여서 특정한 어떤 그 부류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초선 5명이든 뭐 그걸 뛰어넘어서 국회의원 모두든 민주당 의원 모두가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뛰어들고 함께 논의해서 정말 가야 될 바른 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네.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공격하고 서로가 갈등을 겪는 일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열한 내부 논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이번 그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좀 커졌다는 부분도 부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 어떤 사례냐면 지금 한나라당이 사실 폭망을 했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이제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그 당명이 바뀌었는데 이 정당이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선거에 패배했을 때 당심을 따라가느냐, 민심을 따라가느냐. 한번 2011년으로 되돌아가 보죠. 그때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참패를 했어요. 그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고 예. 나경원 후보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당 어떻게 했냐면 주류가 바뀌었어요. 주류가 그때 친이었는데 비주류였던 친박이 잡으면서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김종인 그 씨를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노선을 완전히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하면서 당심보다는 민심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16년도 4월 총선을 패배했는데 그때 진박간별 아시죠? 진박간별 논쟁 때문에 막 뭐 이 폭망을 했거든요. 그때도 4월 총선이. 근데 그렇다면 그때 다시 민심을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친박의 핵심 이정현 의원을 당대표로 내세워요. 진박간별 때문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는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죠? 대통령 탄핵됐고 다음에 대선 패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패배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당심을 우선으로 하느냐, 민심을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 당의 존속 여부가 갈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과거 사례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최 교수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민심을 따라야죠. 당심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심은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네. 그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해초리를 들었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죠. 저는 그래서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 국민은 뭘 원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뭘 원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갈래로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번 재보선 참패 요인 안에 조국 사태가 이른바 조국 사태가 포함됐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두 의원 얘기도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검찰개혁도 제대로 해나가는 일을 당이 국회에서 이 법안과 제도로서 사실은 해나가야 됐던 일인데 그 조국 장관을 그냥 상징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나누어지고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나. 뭐 서초동에 수백만에 나온 분들이 어떤 조국 전 장관 개인의 그런 어떤 도덕적 뭐 입시 부정과 관련된 뭐 이런 문제라든가 뭐 비리나 부패라든가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거리로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에 검찰의 어떤 과잉 수사, 표적 수사
어떤 정치검사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검찰 개혁과 이렇게 연관시키는 이것은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네. 네, 아무래도 초선 의원 장철민 의원의 좀 얘기 중에 이 대목이 가장 눈에 띄죠. 조국 장관을 상징으로 만들어 버리고란 대목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 의원이 지금 표현하신 것은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나 혹은 또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 아까 조금 김박 내 의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이 한 인물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바꾼다면 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어쨌든 1심 결과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심 결과에 또 드러났지만 어쨌든 일가의 어떤 그런 그 특권층, 기득권층의 그런 행태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정말 그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없이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제도적으로 갔어야 됐는데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아예 등가를 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아예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당내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의견, 당내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늦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 당내 어떤 의견들을 마음껏 낼 수 있는 그런 그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야기를 했지 굳이 조국 장관 그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어떤 지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조국 장관이 뭘 잘못했느냐 그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면 당의 쇄신과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방향을 지금 아예 또 논점을 달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중진 의원들이 지금 쇄신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사실은 토론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어떤 진위가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 네. 당내 일각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히 좀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면서도 어떤 조 전 장관의 개인적 문제와 연결하는 것을 검찰 개혁에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덧붙여 이종근 주시면요. 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면 그 지금 초선 의원 장철민 의원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발언 가운데 마치 이번 선거의 패배가 조국 전 장관 문제와 연관된 것처럼 연계짓는 건 저는 동의를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번 선거의 패배가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연계시키는 등가를 시키는 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도 물론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뭐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예컨대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이 돼서 그걸로 선거에 패배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총선도 치러지고 그때는 또 민주당이 승리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이번 사건, 이번 이제 총선 전에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급격하게 어떤 기울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의 어떤 그 판도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문제나 LH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선이든 누구든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가 마치 이번 선거의 패배 주요 원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경계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떨어뜨려서 봐야 될 문제이고 그게 뭐 소규모로 또는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자체는 경계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초선 의원들이 이번 어떤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고 이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재선 의원들도 총선 이후 1년 만에 대규모 회동을 가지기도 했고 내일은 또 3선 의원들인가요? 내일 모일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좀 더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확대가 돼야 되겠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기존의 어떤 이념과 기존의 방향을 계속 고수하면 그 정당은 소수 정당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역사에서 언제나 봐왔듯이. 그런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면 그 정당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지금 사실 최초로
그러니까 이 집권 이후에 최초로 겪는 어떤 뭐랄까요 이 백가쟁명식 토론이다. 네. 이것을 갈등으로 보지 말고 저는 더 북돋아줘야 된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중진은 중진대로 초선은 초선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더 힘차게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16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누가 될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인물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윤호중, 박완조 의원 이렇게 2파전 양상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출마 각오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 청문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회가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당정협의를 제도화해서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우리가 만든 혁신안을 폐기했고 민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과정의 정당성에만 집착하였습니다. 민심을 잃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뒤집어버린 모습은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쳤을 뿐입니다. 내로남불은 민주당스러움을 결정적으로 잃게 하였습니다. 당 주도의 실질적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더 기울여야 합니다.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가 반영된 당의 목소리에 더 기울여야 합니다. 두 의원의 얘기를 좀 보면은 당정청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점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일단 도종환 비대위원장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어떤 민주당 경선 쇄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참신함 측면에서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기도 했거든요. 어떠세요 이번 원내대표 2파전 양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참신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두 분 다 뭐 참신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고. 근데 이제 원내대표라는 게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 나서지 않는데 누구를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이제 뭐 초선이든 아니면 뭐 전혀 이게 새로운 인물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나설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나서지 않는 바람에 결국 두 사람의 대결로 된 거니까 참신함이 없다고 얘기하면 뭐 그거는 지금의 상황이 후보로 등록한 분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일부의 친문 비문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두 분이 꼭 두 분 중에 뭐 그렇게 얘기하면 박완주 지금 의원이 비문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뭐 색깔이 좀 강하냐 약하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문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뭐 박완주 의원은 민평연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다른 그 출신들의 세력들과도 계속 협치를 하고 함께 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부 총리를 하고 있는 분도 민평연 출신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비문이 많고 뭐 친문이 있고 이렇게 저는 크게 나누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에 가깝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느냐를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잘 선택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혁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친문, 비문 또는 뭐 개파 이런 것 따져가지고 지금 선택할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당을 쇄신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 선택에 신중함을 반드시 기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의 쇄신도 해야 되고 또 당청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는데 어떤 자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원내대표는 대야 관계죠.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사실 원내 대야 협상, 관계? 그렇죠. 원내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집권 마지막 1년 동안 당의 어떤 상황과 청와대의 상황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사실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여당이. 지금 이번에 어떤 그 표심도 사실상 그렇게 몰아준 것도 몰아준 거지만 그렇다고 야당과 대화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몰아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80석을
통해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런 몰아붙이는 그런 행태에 대한 어떤 또 회초리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윤호중 의원과 박원주 의원의 지금 그 공약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이 주장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대화 관계에. 네. 윤호중 의원은 지금까지처럼 하겠다. 뭐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겠다. 그건 뭐 야당이 스스로 한 거다라는 입장이고 박원주 의원은 그렇지 않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소수 정당일 때 소수 정당에도 배려를 해달라라고 한 정신처럼 상임위원장도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윤호중 의원이 이번에 만약에 원내대표로 하게 된다면 우선 야당의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최선의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뭐 쓰레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원내대표라면 대야 그 어떤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자세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다 좀 더 이제 이번에 어떤 원내대표는 이 야당과의 어떤 협치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화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셨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뭐 대화 관계도 잘 해야겠죠. 그것도 중요하고 저는 이제 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네. 사실은 민주당의 회초리를 든 국민들 이제 뭐 물론 전체 국민 아니지만 서울이나 부산의 주요 국민들이 보여주시는 것은 정책적 변화를 저는 요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야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컨대 부동산 정책만 해도 여러 가지 부분에 저는 불만이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가 특히 등을 돌린 것도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지지나 아니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가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뭐 대선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국민의 뜻이 뭔지를 잘 헤아려야 된다.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 일단 16일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자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가지 좀 거친 뭐 좀 원색적인 비난의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야당 야권 통합에 대해서 건방지다라고까지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혁신, 대통합,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번에 많이 노력하셨다는 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오로지 국민의힘만 있다는 오만불손함과 정당을 단순히 국회의원 수로만 평가하고 이를 폄훼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며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 승리를 위해 지지해 주신 국민께 당장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건방지다 이런 거친 표현이 나왔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를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온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좀 사적인 앙금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공식적인 어떤 발언에서 정치인의 발언에서 뭐 건방지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좀 피해야 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건 뭐 상대 당이든 아니면 또 뭐 같은 진영의 정파가 다른 사람이든 근데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한 태도 문제로 이렇게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건 사실상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 비대위원장 그만두었으니까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하고 이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그 언론이라든지 혹은 이런 어떤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로 던지는 게 아니냐. 사실은 제주도 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뭐 몇 개월 동안은 제주도에서 뭐
계시겠다. 뭐 향후의 어떤 그런 뭐 상황을 다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은 큰 좀 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가 있어요. 네. 당권은 다른 그러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이 경쟁이 되고 또 네. 입당 여하에 따라서 물론 국민의당과의 합당 여하에 따라서 또 안철수 대표 쪽에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당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어떤 관심이 그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들 네. 그것이 이 당의 결정적으로 어떤 행보에 지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킹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몇 개월 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만약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분은 언제나 비상시국일 때 원포인트 릴리프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언론의 어떤 집중적인 그런 주목을 끌기 위한 어떤 발언 정도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거칠었지만 크게 정치적으로 무게를 들 만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당대회는 갈 거고 입당을 하든 통합을 하든 나머지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하라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들어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이미지나 그동안 이제 조금 극우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고 그것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부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이지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은 야권의 여권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해요. 언론이 저걸 왜 저렇게 보도를 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저분의 발언 하나하나가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저런 걸 보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면 야권에 자꾸 이제 분란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피해가고 싶겠지만 여론이나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뭐 당에서는 떠나 있지만 어쨌든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아직도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 또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분의 말 한마디는 언론에 계속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좀 관망하면서 공을 좀 넘기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한데 안철수 대표 입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국민의당의 다른 최고위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제 거칠게 또 건방진 태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대응하게끔 하는 자신은 나서지 않고 하는 뭐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투트랙인데 네. 사실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 원로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네. 또 한때 그 정치적인 어떤 멘토로서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원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바라는 건 이거예요. 사실 안철수 대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대개는 안철수 대표와 행보를 맨 처음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국민의당에 아까 옛날에 민주당을 함께 떠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국민의당의 창당에 기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지금 안철수 대표를 가장 비난하는데 선봉에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도리어 지금 하듯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는 정치인이 다 됐구나. 정말 고수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자 이제 다시 좀 해보자. 내가 많이 깨달았다. 이런 태도로 보인다면 안철수 대표가 리더십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또 다른 어떤 시각들을 많이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건방지다, 오만불손하다 이런 좀 거친 표현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야권 통합을 앞두고 지도부 선출과 통합 시기를 놓고 좀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다. 삿바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이후 강력한 좀 리더십이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요소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말씀, 전 비대위원장 이런 말씀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계속 제가 그냥 생각하는데 일관되게 이런 표현,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지난번 선거에서 단일화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계속 평가할 때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를 잘 성사하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잠시 그 표현을 좀 멈췄을 뿐이지 다시 그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쭉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평가는 상당히 박합니다. 좋게 평가를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내가 사람 잘 봤다 뭐 이런 표현도 뭐 그런 있었습니다. 표현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부 지금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예. 중진급이라든지 그 전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반대의 입장을 보이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도. 네. 근데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어요.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반성을 했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선거 끝나고 나서 반성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의 틀을 벗어나지만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도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저는 결을 같이 한다고 봐요. 그럼 당내에서 만약에 이 문제와 연결돼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 사이의 의견의 갈등의 문제, 또 영남권을 지배하고 있는 의원들과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 간의 어떤 갈등의 요소, 이런 문제는 아직 적극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잠재돼 있는 하나의 충돌의 요소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일부가 이제 자강론을 강조한 측면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잠재되어 있다 갈등이, 이렇게 보시는데 앞으로 합당 방식 이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당 부분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좀 바뀌었거든요. 예. 지금 이전에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단일화 또는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단일화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단일화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네. 끝까지 단일화 협상을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승복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합당 문제가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당내에서도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실제로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고 어떤 사람도 지금 합당하지 말자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경원 전 대표의 원내대표의 표현도 우리가 힘을 기르자라고 했지 합당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강론이라는 건 원칙적인 측면이고 굉장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어떤 톤입니다. 네. 다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 좀 성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5월 전당대회 이전에, 그러니까 네. 5월이 아니죠. 5월은 참 민주당이고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 후에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이냐, 이건 이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 앞으로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한 문제, 자신의 지지율과 혹은 당내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까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심 여부가 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시기의 문제이지 통합에는 큰 걸림돌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의힘 내부 문제부터 좀 결정을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게 포인트죠. 뭐냐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이가 달라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대당으로서 3명밖에 없지만 옛날에 왜 김한길 의원과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함께 새정치 국민연합을 그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도 의원 한 명 없지만 굉장히 큰 지분으로 정당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사실상 그런 어떤 그 지난번에 호랑이 굴러 들어간다고 하면서 새정치 국민연합을 만들었던 그 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국민의힘이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본인은 거기 들어가고 합당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당대표가 되거나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네. 대표가 그냥 그러면 흡수 통합하는 형식으로 들어간다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런 형태로 만약 한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양보해 주느냐가 저는 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당장 국민의힘은 빨리 하자고 얘기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빨리 하다 보면 본인들의 지분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흡수 통합이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그냥 당원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의 소수 그룹으로 개파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과연 안철수 대표가 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뭔가 보장되지 않으면 합당을 쉽게 결정할 수 하기 어렵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지분을 보장해주고 본인이 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자막에 서로 먼저 입장 정리하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좀 입장이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시장과 당국의 얘기를 한번 듣고 두 분과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별, 업태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수립해서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방역수칙 준수 등의 자율 노력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집합금지 대신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 해당되는 지역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한 다음에 그리고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이러한 이제 완화된 조치를 지자체별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대한 중대본의 수도권과 중대본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일률적으로 어떻게 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업종별로 특성을 좀 감안해서 다르게 적용하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일단 이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 문제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계속 건의하던 문제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헬스장이 다른 일반 어떤 영업장과 똑같이 6시부터 9시다. 만약 9시까지라고 지금 10시까지지만 했을 네. 경우 그때 헬스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보통은 전부 직장인들이 많이 헬스장에 오시는데 대개는 퇴근하고 오신다. 그렇다면 퇴근하고 그때부터 어떤 시간대가 가장 사실 영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네. 다른 어떤 식당과 일률적으로 한데 묶여서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이 해당 시간의 어떤 일률적인 어떤 묶임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역시 호프집이라든지 또는 보다 더 이렇게 그 시간대를 늦게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률적으로 묶이지 않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마도 그런 뜻으로 지금 그걸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실현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방역당국에서 난색은 표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보다 더 이렇게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방역 수칙의 원칙을 지키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과정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대 목소리로 들었는데 이제 완화하기 전에 위험도부터 좀 정확히 평가해야 되는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방역 당국과의 혼선을 좀 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네. 이거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역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다 떠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두기도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사안이에요. 이게 무슨 정부가 들어가거나 정치권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오세훈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역당 중대본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위험도를 잘 측정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정확히 저는 판단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얘기하신 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런 데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홀덤펍도 11시까지 한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종들이요.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유흥업소를 제한한 것도 최근에 유흥업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바람에 확산세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최대 7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600명, 700명, 500명 이런 상황이에요. 네. 제4차 대유행이 지금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 푸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제한할 수 있는 가게들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요.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서울만 12시까지 일하고 경기도는 10시까지 한다. 그러면 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원정을 와요. 12시에.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위험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한 한 같은 어떤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전체적으로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셔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지금. 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가는요, 잘못하면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늘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도 꼭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열릴 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화상 연결로 대면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좀 그런 내용들과 좀 연결된 내용들이 나올까요? 오세훈 시장 분명히 방역 문제만이 아니라 또 이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첫 회의지만 자신의 의견을 아마 피력할 것으로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방역과 관련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새로운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충분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지자체장, 부산시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단체장들의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최대한 협력하라라는 어떤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아니다라는 걸 양쪽에서 다 밝혔고 또 오세훈 네. 시장이 이런 어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전문가들도 계속 이 업종별로 바꿔라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었거든요. 즉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가장 피크 타임의 시간대를 허용하되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완벽하게 더 지켜라. 그러니까 대신 이거죠. 그만큼의 어떤 그런 페널티를 더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업중지가 10일이라면 한 달, 1년 이렇게 더 강력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방역 수칙을 더 강화시키되 시간대를 허용하겠다. 이런 좀 더 유연한 그런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어떤 방역 당국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일 좀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내용이 좀 회의를 통해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마이크 좀 켜주세요. 지금 마이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심 없는 사과, 주어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를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대한 사과인 건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박원순 전 시장 답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분노의 크기가 왜 이렇게 큰지 그것에 관한 고민이나 성찰을 한 적이 있었던가?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당이 강성 지지층에 흔들린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 이야기는 없을까요? 예, 그런 얘기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제대로 된 소신 있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우리 초선 의원들이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비장문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건 합의가 안 돼요. 네, 그거는 아시다시피 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계신, 그래서 언론개혁하라고 그래서 180석 만들어줬는데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이 패배 원인이 전 조국 장관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전혀 없죠. 네. 저희들이 보는 선거 패배의 원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LH, 부동산, 10만 원, 특검, 기타 등등 지난번 대통령님의 지지도에 따라서 4.15 지난 작년 총선에 배지를 난 이후에 따뜻한 생활을 했던 애들이 느닷없이 저는 이 50여 명의 집단행동에 배후가 있다고 보는, 분명히 배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결기 있는 행동을 할 짬밥도 안 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당장 화재 원인이 드러난다고 해도 복구까지는 최대 6개월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당장 생계가 급한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새까맣게 그을린 건물 안으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들까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1층 중식당 부엌은 물론이고 제때 소방시설이 작동했는지 대피 방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식당 내 CCTV 자료도 확보했지만 일부 훼손돼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경찰은 여러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화재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최소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교적 피해가 적은 아파트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100여 세대는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이 복구되지 않아 여전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안에는 마루부터 화장실, 안방까지 그을음이 가득하고 매캐한 연기 냄새도 남아 있습니다. 타고난 그런 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많을까 봐 집에 못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피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대피소 생활을 해야 될지 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입니다. 가게가 전부 타버린 상가 상인들은 당장 이번 달 생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책임규명의 보상, 복구까지 최소 석 달에서 6달이 걸린다는 이야기에 눈앞이 막막합니다. 생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장사를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차리더라도 또 엄청난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때까지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 상가 대책위는 남양주시청과 건설사 등에 대해 가게가 복구될 때까지 생계 방안 등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LG와 SK가 벌인 배터리 소송이 합의로 막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에 맞서 미국 행정부와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매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주보고 싸우던 LG와 SK화해는 양측의 큰 호재입니다. LG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옳은 길을 갔다는 명분과 더불어 합의금으로 2조 원을 챙겼습니다. 자칫 미국 공장에 쓴 비용까지 이를 뻔한 SK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합의 직후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에 맞춰 추가 투자와 협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소송전을 벌이는 동안 세계 시장에서 두 기업의 입지는 줄었습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올해 1, 2월에 중국 국영기업 CATL이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BYD는 7%로 성장해 4위에 올랐습니다. LG는 2위를 지켰지만 지난해 선두와 바짝 좁혔던 차이가 커졌고, SK는 점유율 5%대에서 소폭 하락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업체 2위인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의 주력 모델인 파우치형이 아닌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고 선언했고, 테슬라에 이어 세계 자동차 업체들도 배터리 자체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합의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소송 중재를 맡았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에 맞물려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 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지금 나온 것이 공급망 위험에 대한 그 평가와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인데요. 원만하게 합의를 함으로써 향후에 우리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K 배터리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근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0일 넘는 소송전에 마침표를 찍은 두 기업은 미국의 배터리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점유율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그레놈 미국 에너지 장관은 오늘 화상회의에서 LG와 SK 간 배터리 분쟁 마무리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장급 협력 채널인 한미에너지 정책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이 20년 만에 다시 1000선을 돌파하고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인 4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분쟁을 전격 합의한 SK이노션 주가가 12% 급등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이 20년 7개월 만에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15일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1000선이 무너진 후 지난 1월 26일 장중 1000선을 잠시 넘은 적이 있으나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선을 회복한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닷컴 버블 당시인 2000년 3월 3000선에 육박했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2001년 12월 500선까지 폭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0월 200대로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19일 428.35를 기록한 후 현재까지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최고의 지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말 385조 원에 달했던 코스닥 시가총액은 411조 1000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연기금의 매도세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코스피 내에서 대형주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에서 어떤 차별화 과정 속에서 중소형주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이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 성장이 동반된 내실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700여일을 끌어온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이 타결돼 SK이노베이션 주가가 11.97% 오른 26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조 원의 배상금과 로열티를 받기로 한 LG화학은 0.62% 올라 81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0.12% 상승한 3,135.59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 백악관 반도체 회의를 하루 앞둔 삼성전자는 0.48% 하락한 83,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려는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 태양절을 맞아 무력 도발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우리 시각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에 촬영된 함경북도 신포조선소의 위성사진. 매달려 있던 미사일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3시간 뒤에는 눕혀졌습니다. 이처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장비가 포착됨에 따라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군 당국도 신포 조선소의 활발해진 움직임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과 한 주 전과는 달라진 답변에서 군 당국의 태세 전환이 감지됩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지난달 말엔 38 노스가 선박 건조와 수리를 위한 해수 급배수 시설인 부유식 드라이독이 잠수함 진수시설 옆으로 옮겨진 사진을 공개해 SLBM 발사가 가능한 북한의 새 잠수함 진수식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며 경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열병식 때 신형 SLBM 추적 미사일을 공개했던 만큼 태양절을 전후로 시험 발사에 나서거나 신형 잠수함을 공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에 북한 대사 경력이 있는 류 샤오밍 전 영국 주재 중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쿵시안위 전임 특별대표가 지난 2019년 5월 주 일본 대사로 부임한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샤오밍 특별대표가 관련국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늘 미얀마 유학생 대표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미얀마 사랑 1청원 1티셔츠 구매 운동을 펼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송 지사는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군부 쿠데타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미얀마 사랑 티셔츠는 제한 미얀마 전북 학생회와 행복한 아시아가 공동 제작했는데 전북 도내에는 모두 834명의 미얀마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여름철 장대비처럼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비는 내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고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도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60mm, 다른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8도, 광주 17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무척 쌀쌀해지겠고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